족자속 그림, 여인의 복수. 경상도 끝자락, 바다와 산 사이에 낀 조그마한 고을이 있었습니다. 고을 이름은 오래되어 지금은 전해지지 않지만 바람이 높고 안개가 자주 끼는 서늘한 곳이었죠. 그곳엔 유달리 번성한 객주가 하나 있었으니 이름하여 송가객주라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상인들이 줄을 잇고 과거를 보러 가는 유생들이 자주 쉬어가던 곳이었고 심지어 고을 수령도 가끔 신분을 숨기고 머물다 갔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런 송가객주에도 아무도 묵지 않는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문으로 들어서면 안채를 지나 마루를 가로지른 끝자락 녹송원이라 불리는 방이 그것이었습니다. 외진 자리에 있기도 했지만 문제는 그 방에 들어갔던 이들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병이 들거나 밤마다 무서운 꿈에 시달린다는 점이었습니다. 밤이 깊으면 마리외다. 저 그림 있는 방에서 숨죽인 여인의 숨소리가 들려온다 하더이다. 나도 들었네. 자려고 누우면 누군가가 귓가에 속삭인다지. 그것 때문에 반쯤 정신이 나가 도망치듯 떠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점점 그 방은 창고로도 쓰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인 송태주 역시 그 방에 문짝을 새로 바르고 틈마다 볏짚을 넣어 바람도 못 들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봄이 채 끝나지 않은 3월 보름, 남루한 도포 차림의 선비 하나가 그 객주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리 오시게. 한양으로 가는 손님이라 들었네. 객주 주인 송태주가 앞마당까지 직접 나와 맞이하였습니다. 얼굴에는 반가움보단 어딘지 조심스러운 기색이 어렸죠. 그렇습니다. 이름은 송도윤이라 하지요.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가는 길입니다. 허허, 반갑네. 나도 송씨네만. 성이 같으니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구만. 두 사람은 웃으며 방 안에 들어와 상을 사이에 두고 앉았습니다. 차가 나왔고 따뜻한 술 한 잔이 오갔습니다. 먼 길을 왔으니 피곤하겠지. 지낼 방을 마련해 드릴 터인데 혹 조용한 곳을 원하시나?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예, 오랜 길이었으니 조용한 곳이 좋겠습니다. 독서도 해야 하고 밤엔 시를 읊을 생각이니 부디 외진 방이 있다면 그리해 주시지요. 객주 주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술잔을 만지작거리더니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안채 맨 끝에 녹송원이라 부르는 방이 하나 있긴 한데. 그리하면 딱 좋겠군요. 안채 끝이라면 조용할 테고 이름도 마음에 듭니다. 허나 그 방은 사연이 있는 곳이라 한동안 아무 손님도 들이지 않아서 괜찮을지 모르겠네만. 사연이라뇨? 주인은 머뭇거리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별일은 아니네. 다만 오래전부터 이상한 일이 간혹 있었지. 밤에 여인의 소리가 들린다거나 수상한 인기척이 느껴진다거나 하는 일 말일세. 혹 귀신이라도 나온단 말씀이십니까? 도윤은 헛웃음을 지으며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귀신이 있다면 어찌 사람에게 해를 끼치겠습니까? 산자보다야 훨씬 덜 성가실지도 모릅니다. 주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전에도 한 손님이 녹송원에 묵었다가 여인의 웃음소리를 들었다며 반쯤 실성에 떠났네. 괜히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네.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과거를 앞둔 선비가 그깟 귀신 이야기에 겁먹을 줄 아셨습니까? 저로선 그만한 방이 더 없는 듯하니 그리 정해 주십시오. 그때 도윤은 품 안에서 조용히 두 냥을 꺼내어 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조용한 방이 필요합니다. 이건 그 수고에 대한 성의입니다. 객주 주인은 잠시 침묵했다가 엽전을 품 안에 넣은 뒤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 간절하니 마지못해 방을 주겠네. 다만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내 책임이 아닌 것을 명심하게나. 녹송원의 문은 오래되어 뻑뻑했습니다. 문을 열자 안에서 바람이 일어 창호지를 툭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방은 여느 방과 똑같았지만 한 가지 방의 한쪽 벽에 큼지막한 초상화가 걸려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림 속 여인은 머리를 높이 틀고 보랏빛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눈동자는 검은데 어디를 바라보는지 알 수 없는 곁눈질이었습니다.
입술은 붉고 표정은 웃음인지 비웃음인지 알 수 없이 미묘했죠. 기생의 초상화로구나. 처음 본 순간 도유는 단박에 알아보았습니다. 그 손짓과 눈짓, 한껏 꾸민 머리 모양과 분을 바른 얼굴. 한양에서도 보았던 명기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한데 요상하게도 이 여인의 그림은 뭔가 달랐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 같았죠. 그는 자리 잡고 앉아 책을 폈지만 시선이 자꾸 그림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인의 눈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밤은 이미 깊었습니다. 방 안은 적막했고 책상 위에 놓인 촛불은 숨을 죽인 듯 가느다란 불빛만을 남기고 바람결에 흔들렸습니다. 도요는 책을 펼쳐놓은 채 무심코 감긴 눈꺼풀을 거부하지 못하고 고요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어디선가 은은하게 울리는 구슬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타고 스며드는 듯한 낮고 고운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억울합니다. 저는 정말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여인의 목소리에 도유는 눈을 떴습니다. 방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앞에 낯선 기척이 있었기에 몸이 저절로 경직되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린 그 순간 그림 속에만 존재하던 여인이 눈앞에 살아있는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도유는 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여인은 가만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한때는 수많은 사내들이 불렀지만 이제는 아무도 부르지 않는 이름, 월선이에요. 제 이름을 기억하는 이는 몇 사람 말고는 없답니다. 전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저승으로 떠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림 속에 갇혀 이 억울함을 풀어줄 이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방 안의 공기가 무너져 내리듯 출렁였습니다. 그리고 불현듯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에 도유는 눈을 떴는데 다행히도 이 모든 것은 꿈이었습니다. 바깥은 아직 여명이 오기 전 칠흑 같은 새벽이었고 방 안엔 여전히 촛불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을 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불안한 마음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려 벽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엔 여인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어딘가 먼 곳을 응시하던 그 눈빛이 지금은 분명히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밤을 설친 도유는 날이 밝자마자 객주 주인을 다시 찾았습니다. 초상화에 대해 알고 계신 걸 모두 말해 주십시오. 객주 주인 송태주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차만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역시 잠을 설쳤나 보구만. 이왕 이렇게 됐으니 다 말해주겠네. 그 그림 속 여인은 월선이라 하네. 이 고을에서 유명한 기생이었지. 도유는 순간 어젯밤 자신의 이름을 월선이라 말한 여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12살에 기방으로 들어갔지. 노래를 잘했고 춤이 유려했네. 학문도 익혀 한시도 짓고 그림도 잘 그렸지. 그리하여 17에 이미 고을에선 이름난 명기가 되었다네. 그렇게 재능이 많은 이가 어찌하여. 송태주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문제는 그 아이의 아름다움이네. 고울 수령이었던 박문열이 그녀를 탐했고 감정이 깊어질수록 소유하려 들었지. 허나 월선은 그것을 사랑이라 여기지 않았던 모양이야.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던 건지도 모르지. 그러던 중 하루는 박수령의 부름을 거절했는데 그날 이후 일은 일사천리로 번지고야 말았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세작이란 혐의를 뒤집어 씌웠네. 당시 이 고을 근처 해안에 외구의 밀무역이 많았거든. 박수령은 월선이 외지인을 접대하면서 첩보를 흘렸다는 조작된 증언까지 얻었고 결국 월선을 잡아들였다네. 그러고는 곤장 100대의 형벌을 내렸지. 하나 건장한 사내도 버티지 못하는 것을 어찌 가녀린 여인의 몸을 버티겠나. 결국 도중에 버티지 못하고 죽었네. 그렇다면 시신은 어찌 처리했습니까?
내다 버렸네. 죽은 여자의 몸은 부정하다 하여 바닷가 갯벌에 던져 놓았지. 그러면 저 그림은 어찌 된 것입니까? 누가 그린 겁니까? 월선의 죽음을 애도한 자가 있었는데 바로 이 고을 화공장현이었다네. 젊은 데다 천재라 불렸던 자. 지금 생각해보니 월선이 사랑하는 이가 그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구만. 아무튼 그는 월선의 시신을 건전에 닦고 옷을 입혀 앉힌 뒤 앉아서 말도 없이 그림을 그렸다네. 그게 참말입니까? 참말이고 말고 많은 사람들이 해괴한 광경을 보고 말을 잇지 못했지. 더욱이 그 광기 어린 시선과 붓질에 감히 나서지 못했다네. 그렇게 며칠 동안 쉬지도 않고 그림을 그린 그는 결국 완성한 그림을 내게 맡긴 채 호련히 사라졌다네. 그리고 이후로 나타나지 않았지. 도윤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했죠. 초상화 속에 월선의 혼이 깃들어 있다는 말씀처럼 들리는군요. 조심스레 내뱉은 그의 말에 송태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네. 워낙 잘 그린 초상화라 불길했지만 집안에 걸어두었는데 그 방에서 지낸 이들이 밤마다 누군가 지나가는 걸 봤다고 하고 어떤 손님은 아예 그림 속 여인이 자신을 계속 바라보는 것만 같다라고 말했지. 그래서 그림을 떼어내려 했지만 그럴 때마다 매번 무슨 일이 생겼다네. 하인이 갑자기 계단에서 굴러 다리를 다치거나 방 안에 등잔이 저절로 넘어져 불이 날 뻔한 일도 있었지. 그래서 그냥 냅두고 방을 아예 막아버린 것이었네. 그날 밤 도윤은 다시 녹송원에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을 정리했습니다. 이불을 개고 상을 닦은 뒤 방 한복판에 작은 나무상을 펼친 뒤 흰 쌀밥 한 그릇과 말린 대추 몇 알, 청주 한 잔을 올렸죠. 제사라기엔 턱없이 간소한 차림이었으나 그는 정성을 담아 상을 차렸습니다. 촛불이 일렁이는 가운데 도윤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월선이여, 나는 당신의 삶을 구원하지도 죽음을 위로하지도 못했소. 다만 짧은 인연이나마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하니 지금부터 내가 행하는 일을 너그러이 여겨주시오. 그는 두 번 절한 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림을 벽에서 떼어냈습니다. 먼지가 살짝 날렸고 천으로 감싸는 그의 손끝엔 약간의 떨림이 있었지만 그는 그림을 단단히 감싼 뒤 다시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부디 이해해 주시오. 며칠 뒤 도윤은 진주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높은 기와가 하늘을 향해 뻗은 큰 집. 문 앞에 선 도윤은 조용히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십니까? 늙은 머슴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송도윤이라 하오. 박치현 날이께 드릴 선물이 있어 찾아왔소. 곧 문이 열리고 머슴이 도윤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마루에 앉았고 곧 술이 담긴 상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비단 옷을 입은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것이냐? 도윤은 인사를 건넨 뒤 품 안에서 비단보에 쌓인 그림을 꺼냈습니다. 이것을 보여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비단을 풀자 그림 속 여인의 얼굴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순간 박지연의 눈이 커지더니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얼굴... 박지연의 눈엔 기묘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치매에 걸리시기 전까지 종종 그녀의 이름을 읊조리셨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사랑하는 여인을 잃어버렸다고 하셨네. 난 그게 이 그림의 여인 월선이라는 것을 아네. 물론 자네도 알기 때문에 나를 찾아왔겠지. 그는 그림을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에게 팔게? 이 그림은 얼마인가? 명인의 그림이니 은자 20냥은 좋게 받아야 할 듯합니다. 박지연은 안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와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무거운 소리와 함께 은화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죠. 여깄네. 오늘부터 이 그림은 내가 맡겠네. 그날 저녁 박지연은 그림을 안고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전엔 고을을 호령하던 강인한 인물이었건만
이제는 그 위험은 온데간데 없고 오랜 세월 치매를 앓은 끝에 앙상하고 초라한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문열은 말없이 등을 돌린 채 이불 속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박치연이 부르자 그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월선아, 어디 갔다 이제야 돌아왔느냐? 박문열은 아들의 손에 들린 그림을 보자마자 반가워하며 월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장면을 본 박치연은 한숨을 내쉬고는 방의 벽면에 못을 박고 그림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두고 미처 버리지 못하셨던 여인의 그림입니다. 제가 구해왔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박치연은 방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건날 밤 박문열은 혼잣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온 거냐? 넌 하나도 늙지 않았구나. 정말 예전과 똑같아. 그는 식음도 전폐하며 밤낮 없이 그림 앞에 앉아서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주위 사람들은 그것을 치매 증세 때문이라 여기며 그다지 대수롭게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증세는 심해졌고 심지어는 물조차 거부하고 하루 종일 그림만 쳐다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보다 못한 박치연이 어느 날 그림을 치우려 들었습니다. 그 순간 평소엔 말없이 누워만 있던 아버지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도무지 믿기지 않을 힘으로 아들의 목을 움켜쥐고는 소리쳤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감히 아비의 여자를 데려가려 해?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거칠었지만 절절했습니다. 그 모습에 박치연은 기겁하여 손을 거두었고 결국 그림은 그대로 방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아버지는 하루 종일 그 그림 앞에 앉아 말을 걸고 웃고 울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누구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밥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그는 결국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박수령의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치매에 걸려 세상에서 잊힌 지 오래였기에 아들을 제외하곤 문상객도 없었습니다. 박치연은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허전함 때문에 마루 끝에 앉아 막걸리 한 사발을 홀로 비웠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림을 바라보았죠. 그림 속 여인은 여전히 고운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밤만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입꼬리는 더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마치 기묘한 만족감에 찬 웃음이었습니다. 박치연은 손에 들고 있던 사발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그림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네, 인연. 기어코 네가 아버님의 죽음을 보고 만족스러워하는구나. 그는 이를 악물고 천으로 그림을 덮은 채 떼어내려 했지만 그림은 벽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못은 뽑혔고 액자는 흔들렸지만 그림은 꼼짝도 하지 않고 마치 벽과 한 몸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이 재수없는 그림 당장 태워 없애버려야겠다. 그날 밤 박치연은 마당으로 가서 횃불을 만들어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횃불을 들고 그림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림 아래쪽이 서서히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순간 불길은 순식간에 위로 번졌고 벽을 넘어 천장으로 그리고 불통이 튀면서 마루 밑까지 불이 붙었습니다. 박치연이 횃불을 내던지려 했을 땐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불꽃은 갑자기 방향을 틀어 그를 향해 덮쳤고 그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비명을 들은 아내 역시 문을 열다 불길에 휘말렸고 아이들은 연기를 들이마셔 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집은 새벽이 되기도 전에 모두 타버렸습니다. 불은 유독 박치연의 집만 집어삼켰고 그의 가족만 화마에 피해를 입었을 뿐 하인들은 이상하리 많지 멀쩡했습니다. 한편 그림값으로 은자 20냥을 받은 도연은 한양으로 올라가다가 절에 들렀습니다. 그리고는 그 돈으로 억울하게 죽은 월선의 천도제를 지내주었고 남은 돈은 모두 시주했다고 합니다. 이상 야담설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